새벽 6시 세림그룹 30층 회장실. 입사한 지 사흘밖에 안 된 신입 청소부 지아가 혼자 있는 줄 알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운 여고 시절 꽃처럼 곱던 그 시절 울다가도 함께 웃었던 정다웠던 나의 친구야.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안쪽 비밀 휴게실에서 통화하던 재벌 여회장 한석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지아가 부른 것은 33년 전 세상에서 단 2사람만 알고 있던 노래였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부른 그 노래 누구에게 배웠어요? 석영이 갑자기 나타나자 깜짝 놀란 지아가 청소기 전원을 껐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석영의 눈에는 화가 아니라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실에 일순간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몇 초나 흘렀을까 책상 아래에서 낮은 전자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아가 반사적으로 허리를 낮추고 책상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책상 밑에 도청장치가 붙어 있어요. 신입 청소부와 수천억 원대 그룹의 여회장. 그날 아침 의문의 도청장치와 한 곡의 노래를 통해 33년 전 묻혀버린 비극적 사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마음 모아 바라겠습니다. 그날 오전 세림그룹 본사 지하 청소부 휴게실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낡은 철제 사물함 사이로 세제 냄새가 배어나왔고 오전 근무를 마친 청소부 4-5명이 플라스틱 의자에 걸터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누군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돌리는 소리, 작업화를 벗으며 발목을 주무르는 한숨 소리가 뒤섞인 아주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4명이 한꺼번에 들어서더니 휴게실 한가운데를 가로질렀습니다. 가슴에 세림그룹 보안팀 명찰을 단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보안팀장은 5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얼굴에 웃음기라곤 전혀 없었어요. 뒤따라온 요원 3명은 마치 범인을 잡으러 온 형사들처럼 굳은 표정으로 사물함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청소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컵이 기울어지는 줄도 모른 채 모두가 보안팀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이 긴장된 공기 사이로 흘렀습니다. 보안팀장이 멈춰 선 곳은 휴게실 가장 안쪽 번호가 적힌 낡은 사물함 앞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번호를 대조한 뒤 사물함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뒤를 돌아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박지아 씨, 여기 나오세요. 휴게실 구석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먹던 24살 박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림그룹에 입사한 지 겨우 사흘째인 신입 청소부였어요. 지아는 플라스틱 젓가락을 도시락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눈이 커졌지만 등을 고추 세운 채 보안팀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보안팀장은 대답 대신 옆에 선 요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원이 마스터키를 꺼내 사물함 자물쇠를 돌리자 철컹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지하의 작업복과 실내화, 작은 손거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요원 한 명이 장갑을 낀 손으로 작업복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접힌 옷 아래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상자가 하나 굴러나왔습니다. 새끼손가락 2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장치였는데 한쪽 면에 붉은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순간 휴게실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커피를 들이키던 손이 멈추고 텔레비전 소리만 혼자 울렸습니다. 보안팀장이 그 장치를 비닐봉지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초소형 도청장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또 다른 요원이 사물함 바닥을 뒤졌습니다. 실내와 아래 깔려있던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와 손바닥만 한 외부 저장 장치가 나왔습니다. 요원이 봉투 입구를 열어 보이자 5만원권 다발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청소부들 사이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건 뭐야, 돈이잖아. 입사한 지 사흘밖에 안 됐다며. 설마 산업 스파이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시선이 사방에서 지아에게 쏟아졌습니다. 옆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던 선배 청소부마저 지아에게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지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지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물함 안에 놓인 도청장치와 현금 봉투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떨리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신 뒤 입을 열었어요. 저 도청장치 처음 봅니다. 저 돈도 제 것이 아닙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보안팀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태블릿을 꺼내 지아 앞으로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건물 출입 기록이 빼곡한 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지아 씨, 입사 첫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30층 회장실에 출입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청소 직원이 매일 같은 시간에 회장실을 드나들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죠. 지아는 화면을 한번 내려다본 뒤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장실 전담 청소부로 배정받았습니다. 새벽에 출입한 건 업무 때문이었어요. 출근 시간표와 배정표를 확인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조리 있게 반박하는 지아를 보안팀장은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어떤 말을 해도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휴게실 입구에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림그룹의 청소 인력을 보내는 용역업체의 현장 관리자 최동환이었습니다. 동환은 성큼성큼 걸어와 지아 앞에 섰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손을 내밀었습니다. 출입카드하고 사원증 돌려줘요. 지아가 주머니에서 카드와 사원증을 꺼내 건네자 동환은 그것을 받아 자기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못마땅한 얼굴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회사에 이런 피해를 줬으니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밀린 급여도 지급할 수 없어요. 알아서 해요. 지아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밀린 급여라고 해봐야 사흘치에 불과했지만 지아에게는 그 돈조차 소중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에 한 푼이라도 보태려고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새벽같이 출근하며 아꼈던 돈이었거든요. 지아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울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 터져 나오려는 말들을 간신히 삼킨 것이었어요. 보안요원 2명이 양쪽에서 다가와 지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아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끌려가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어요. 휴게실을 빠져나올 때 뒤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등에 꽂혔지만 지아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지아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곧장 30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 끝에 회장실 문이 보였고 그 앞에는 이미
임원 서너 명이 팔짱을 끼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범인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그 임원들 사이에 서 있던 한 여자가 지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림그룹의 회장 한석영이었습니다. 50살의 석영은 검은 정장 위에 진주 브로치 하나만 달고 있었는데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석영은 지아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사흘 전 새벽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서 도청장치를 속삭여 알려준 바로 그 청소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임원들과 보안팀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석영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청소부 한 명을 감싸는 순간 왜 회장이 신입 청소부를 아느냐는 의심이 번질 수 있었거든요. 석영의 오른손이 정장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아도 석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아는 자신을 믿어달라거나 억울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잡힌 양팔을 가만히 내려뜨린 채 복도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외쳤어요. 회장실 도청장치의 최초 작동 시각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그 장치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살폈고 보안팀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도청장치를 설치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꺼내지 않을 말이었으니까요.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범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석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굳어있던 입술이 살짝 벌어졌고 주머니 안에서 쥐고 있던 주먹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석영은 임원들 사이를 지나 보안팀장 앞으로 한 걸음 나서더니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 인계를 잠시 중단하세요. 보안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보았지만 석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아를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사흘 전 새벽 텅 빈 회장실에서 지아가 혼자 불렀던 그 노래가 석영의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33년 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와 방과 후 음악실에서 함께 만들었던 바로 그 노래 말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공개된 적 없는 둘만 아는 노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흘 전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지아가 세림그룹에 첫 출근하기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지아의 눈이 떠졌습니다. 반지하 자취방의 천장에는 윗집 배관에서 스며든 물 얼룩이 누렇게 번져 있었어요. 지아는 이불을 걷어차듯 일어나 부엌 한쪽에 놓인 플라스틱 대야에 찬물을 받았습니다. 양볼에 찬물을 끼얹자 졸음이 쫓겨나가는 대신 눈 안쪽이 따끔거렸습니다. 이틀째 4시간도 못 잔 탓이었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 겨우 2시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지아는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며 작은 식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수술비 고지서였습니다. 흰 봉투 겉면에 빨간 글씨로 찍힌 금액이 어둑한 형광등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아는 고지서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지정된 날짜까지 부족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술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어요. 지아의 시선이 고지서 맨 아래 미납 잔액에서 멈췄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돌로 눌린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편의점과 물류창고를 합쳐도 석 달은 더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지아는 고지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자 잔액이 떴습니다. 대학 복학을 위해 1년 넘게 모아둔 등록금이었어요. 지아의 엄지손가락이 이체 버튼 위에서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지아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 계좌로 전액이 빠져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3초도 되지 않았어요. 화면에 이체 완료 알림이 뜨자 지아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복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전자공학과 3학년 교수님이 기다리던 연구실, 졸업 후 꿈꿨던 보안기술 회사까지 전부 그 3초 안에 멀어져 버렸어요.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학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번 학기 복학 신청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는 안내 메시지였어요. 지아는 문자를 끝까지 읽은 뒤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으니까요. 지아는 고지서를 서랍 안에 넣고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모레 첫 출근을 앞두고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먼저 들르기로 했거든요. 낡은 운동화 끈을 조이면서 지아는 속으로 하루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오전에 병원, 오후에 용역업체 사무실에서 출입증을 받고 저녁 8시부터는 편의점 야간 근무, 모레부터는 낮에 세림그룹 본사 청소, 밤에 편의점, 주말에는 물류창고 상하차와 행사장 철거일까지 넣어야 했습니다. 몸이 버텨줄지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수술 날짜가 몸보다 먼저였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한 것은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지아는 5층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어머니 박은정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50살의 은정은 병원 가운을 입고도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는데 불과 한 달 전보다 볼이 한층 더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아가 밝은 목소리를 내며 침대 옆 의자에 앉자 은정은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의 눈이 지아의 충혈된 눈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지아의 손을 잡았어요. 지아의 손등에는 물류창고에서 테이프 칼에 베인 작은 상처가 아물다 말고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야, 너 요즘 잠을 못 자는 거 아니니? 지아는 얼른 손을 빼며 웃었습니다. 어젯밤에 드라마 보다가 늦게 잤어. 별거 아니야. 은정은 딸의 거짓말을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의 손에 난 칼자국, 눈 밑에 내려앉은 그림자, 세수를 하고도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모두 보였거든요. 은정은 딸이 편의점 외에 다른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지아의 손을 다시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수술 좀 미루자. 내가 먼저 학교로 돌아가야지. 지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만들어 올렸어요. 엄마, 나 사실 공부에 별로 뜻이 없어졌어. 복학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수술 날짜 절대 미루면 안 돼.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아는 어머니의 이불을 정리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정이 딸의 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거짓말하는 눈은 어머니 앞에서 숨길 자신이 없었거든요. 은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자신이 아프지만 않았더라면 딸이 꿈을 포기할 일도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혹사할 일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꺼내는 순간 딸의 짐이 더 무거워질 것을 알았으니까요. 수술 전 검사를 위해 간호사가 들어오자 지아는 은정의 팔을 부축하며 검사실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은정이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지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팔이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졌다는 것을 손바닥으로 느끼면서도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한 말을 꺼냈다가 목소리가 떨릴까 봐서였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은정이 병실로 돌아와 잠이 든 것은 오후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지아는 이불을 어머니 턱 밑까지 끌어올린 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중고 거래 앱을 열고 노트북과 카메라의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전자공학과 학생에게 노트북과 카메라는 손과 눈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복학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연구 장비가 아니라 그냥 중고 물품이었으니까요. 지아는 가격을 적은 뒤 잠시 멈칫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남아있던 졸업 논문 초안 파일이 떠올랐거든요.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이내 손가락을 움직여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녁이 되어 자취방으로 돌아온 지아는 편의점 근무복으로 갈아입기 전에 책장 앞에 섰습니다. 내일 모레 첫 출근에 필요한 서류를 찾으려고 책장 아래칸을 뒤지던 중이었습니다. 낡은 교과서와 파일 사이에서 손끝에 닿는 것이 있었어요. 오래된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지아가 공책을 꺼내 펼치자 누런 종이 위에 음표와 가사가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귀에 익은 글씨체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제목이 없었고 첫 페이지 오른쪽 아래 구석에 2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은정, 서경. 지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경이라는 이름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어머니는 학창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이름도 친구 이름도 왜 고등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했는지도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물어보면 늘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니 잊었다고, 기억할 것도 없다고. 그런데 이 악보만큼은 버리지 않고 책장 깊은 곳에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악보 위의 음표를 눈으로 따라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널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나지막이 불러주었던 바로 그 멜로디였어요. 가사도 곡조도 세상 어디에서 들어본 적 없는 오직 어머니의 목소리로만 기억하고 있던 노래였습니다. 비가 내려 길을 가려도 같은 노래 끝에서 만나. 지아의 입에서 흘러나온 가사가 좁은 자취방 안을 채웠습니다. 노래를 부르자 어머니가 부엌에 서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웃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어린 마음에도 이 노래가 어머니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무엇인지는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악보를 책장에 다시 꽂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서경이라 대체 누구였을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편의점 근무복에 단추를 채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직은 그 이름이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게 될 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림그룹 첫 출근 날, 지아는 새벽 5시에 본사 지하 휴게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청소 장비를 챙기는 동안 현장 관리자 최동환이 배정표를 들고 다가왔어요. 박지아 씨 30층 회장실 전담으로 배정됐으니까 오늘부터 바로 올라가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옆에서 걸레를 짜던 선배 청소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선배는 동환이 자리를 뜨자마자 지아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야, 거기 함부로 맡으면 안 돼. 서류 위치가 1cm만 달라져도 난리가 나. 지난달에 거기 들어갔던 언니도 이틀 만에 바뀌었어. 선배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겁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수당은 다른 구역보다 높죠?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 앞에서는 까다로운 조건 따위가 문제가 될 수 없었거든요. 지아는 청소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3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복도 끝에 달린 회장실 문은 짙은 갈색 원목이었고 손잡이에는 전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지아가 출입카드를 대자 초록 불이 켜지면서 묵직한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은 지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에는 책과 서류 바인더가 빈틈없이 꽂혀 있었고 반대편 통유리창 너머로 새벽 서울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모니터 옆에 만년필 2자루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은은한 가죽 냄새가 감돌았어요. 지아가 청소해 왔던 일반 사무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반지하 자취방 3개를 합쳐도 이 방의 절반이 될까 싶었어요. 지아는 선배의 경고를 떠올리며 서류의 위치를 눈으로 꼼꼼히 확인한 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를 닦을 때는 서류를 한 장도 움직이지 않았고 서가의 먼지를 털 때는 책의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권씩 조심스럽게 다루었어요. 창틀의 틈새까지 면봉으로 닦아내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창틀 청소를 마치고 자동 블라인드 쪽으로 이동했을 때였습니다. 블라인드가 절반쯤 내려온 상태에서 멈춰 있었는데 안에서 드르륵, 드르르륵 하며 불규칙한 모터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고장이 났나 보다 하고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전자공학과에서 3년 동안 회로와 센서를 다뤄온 지아의 귀에는 그 소리가 단순한 고장 소리가 아니라 적촉 불량의 신호로 들렸습니다. 지아는 청소도구함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블라인드 옆면의 커버를 살짝 열어 안쪽을 들여다보자 모터와 제어보드를 잇는 연결선 하나가 빠지기 직전으로 느슨해져 있었어요. 지아는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여 연결선을 원래 자리에 고정했습니다. 블라인드를 작동시키자 소리 없이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지아는 드라이버를 도구함에 넣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졸업 논문도 연구실도 포기했지만 손에 베인 감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모든 청소를 마친 지아는 카트를 문 앞에 세워두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남은 먼지를 확인했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지아 혼자뿐이었어요. 누구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의 악보에서 다시 본 그 노래의 1절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어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높은 천장 아래에서 멜로디가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노래를 부르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어머니가 등을 토닥이며 이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웃음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수술을 미루자고 말하던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겹쳤고 지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 어머니 곁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1절이 끝나고 지아는 자연스럽게 2절로 이어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불러주었던 그대로 한 음도 틀리지 않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실 안쪽 벽에 붙은 작은 문이 열렸습니다. 문 뒤에는 좁은 방이 하나 숨겨져 있었어요. 회장 전용 비밀 휴게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통화를 하던 한석영이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낸 채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영의 얼굴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석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그 노래 어디서 배운 거예요? 지아는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라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회장실에서 회장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어요. 지아는 허리를 숙이며 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중에 노래를 불러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석영의 눈에는 화가 아니라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석영은 지아의 사과를 듣는 둥만은 둥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녀의 시선은 지아의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들은 멜로디가 환청이 아니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석영의 머릿속에서는 33년 전 방과 후 음악실의 기억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17살의 자신과 옆자리에서 악보에 음표를 그리던 은정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세상 어디에도 공개한 적 없는 노래, 두 사람이 함께 만들고 둘만 알고 있던 곡의 2절까지 이 젊은 청소부가 한음도 틀리지 않고 불렀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석영이 한마디 더 꺼내려는 그때였습니다. 지아가 청소기 전원을 끄자 회장실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 속에서 지아의 귀가 무언가를 잡아냈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삐, 삐, 삐.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미세한 전자음이 책상 아래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모터 소리와는 전혀 다른 통신장치 특유의 송신음이었어요. 지아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낮추었습니다. 책상 아래를 들여다보자 뒷판과 서랍 사이의 좁은 틈에 검은색 장치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새끼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였는데 한쪽 면에서 붉은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접착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굳어 있었고 테이프의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오래전에 부착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자공학을 배운 눈에는 그 장치가 무엇인지 단번에 보였거든요. 지아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석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검지를 입술에 대며 석영의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어요. 쉿, 회장님. 책상 밑에 도청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석영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석영은 지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33년 만에 돌아온 잊혀진 노래와 자기 책상 밑에 숨겨진 도청장치라는 두 개의 충격이 동시에 석영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석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쥐고 있던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카펫 위에 떨어졌습니다. 석영은 전화기를 주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지아가 가리킨 책상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심장 박동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나눈 모든 대화, 모든 통화, 모든 비밀이 누군가의 귀에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복도 너머로 첫 번째 임원이 출근하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영과 지아 사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 가득했지만 이 회장실 안에서는 한마디도 더 나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방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으니까요. 지아는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청소기의 전원을 다시 켜고 자동 블라인드 버튼까지 동시에 눌렀어요. 청소기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블라인드 모터의 드르륵 소리가 회장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청장치의 대화가 잡히지 않도록 일부러 소음을 만든 것이었어요. 지아는 청소 카트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책상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장치의 모습을 확인하더니 석영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구멍이 보이고 무선 송신 모듈도 달려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음성을 보내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최종 수신지가 어디인지는 전문 장비로 분석해 봐야 합니다. 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내 보안팀이 아닌 외부 보안 전문가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회사 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회장인 사촌오빠 윤태석에게조차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가구 안전점검 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외부 전문가가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는 책상 밑에 장치를 떼어내지 않은 채 촬영만 하고 송신 주파수를 측정했어요. 분석 결과는 그날 저녁 서경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장치가 본사 건물 내부의 특정 서버로 음성을 보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서경이 장치를 떼어내자고 하자 지아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떼어내면 설치한 사람이 바로 알아챕니다. 그대로 두는 편이 나아요. 서경은 잠시 생각한 뒤 지아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지아의 손을 잡아 회장실 안쪽의 비밀 휴게실로 데려갔어요. 방음 처리가 된 작은 방이었습니다. 도청 신호가 닿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었거든요. 서경은 찻잔 2개에 물을 따른 뒤 지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쥔 서경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겠어요? 박지아, 24살입니다. 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금 전 그 노래,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지아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주 불러줬던 노래거든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은정입니다. 그 이름이 비밀 휴게실의 공기를 가르고 서경의 귀에 닿는 순간 서경의 손이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찻잔이 접시에 부딪히며 딸그락 소리를 냈고 뜨거운 물이 손등 위로 튀었어요. 하지만 서경은 대인 줄도 모른 채 지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은정. 33년 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밤마다 떠올랐고 찾으려 했고 끝내 찾지 못했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하필 자기 회사 청소부의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서경의 눈이 붉어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물을 참으며 다음 질문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알고 있었어요? 지아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엄마는 학창시절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학교 이름도 친구 이름도 한 번도 말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서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을 한 번 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정이는 나와 같은 여고를 다녔어요. 같은 반이었고 전교에서 1등과 2등을 번갈아 차지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냥 동창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단짝이었어요. 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림그룹의 재벌 여회장과 반지하 자취방에서 병원비를 걱정하며 살아온 자신의 어머니가 여고 시절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는 말이 선뜻 와닿지 않았거든요. 어머니와 회장님이 단짝이었다고요? 서경은 지아의 놀란 얼굴을 보며 쓸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3년 전에 은정이가 학교에서 큰 사건에 휘말렸어요. 그 뒤에 갑자기 자퇴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연락도 끊겼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어요. 지아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학창시절을 숨겨온 이유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거든요.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서경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한참 동안 찻잔 위에 물결만 바라보던 서경이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그 아이는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잡지 못했어요. 지아는 그 말의 무게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서경이 직접 잘못이라고 인정한 것이었으니까요. 더 물어야 할지 여기서 멈춰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3년 전의 사건보다 급한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었어요. 지아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가 지금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과거 이야기는 어머니의 상태가 나아진 뒤에 천천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청범부터 먼저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경은 지아의 냉정한 판단에 잠시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보다 30살 가까이 어린 청소부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우선순위를 짚어낸 것이었어요. 알겠어요. 다만 은정이와의 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는 외부에 알리지 말아줘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경은 비밀 휴게실을 나온 뒤 비서실장을 불러 2가지를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박지아의 가족관계를 합법적인 범위에서 확인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박은정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의 병원 기록을 조회하는 일이었어요. 비서실장의 보고는 그날 밤 도착했습니다. 지아는 박은정의 친딸이 맞았고 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나 수술비 때문에 휴학한 상태였습니다. 비서실장은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지아가 세림그룹에 지원한 이유는 회장실 전담 구역의 수당이 다른 곳보다 높았기 때문이며 지원서에는 특별한 배경이나 연고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은정의 딸이 의도적으로 세림그룹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돈이 필요해서 찾아온 것이었어요. 서경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지아가 부른 2절의 가사를 한 소절씩 떠올리며 33년 전 자신과 은정이 함께 만든 악보와 대조했습니다. 세월 따라 멀어졌어도 마음만은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교복을 입고 너와 걷고 싶구나. 한음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어요.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는 노래를 은정의 딸이 완벽하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은정이 그 노래를 버리지 않고 딸에게 물려주었다는 뜻이었어요. 같은 시각 외부 보안 전문가의 최종 보고도 도착했습니다. 지아가 발견한 장치는 실제 도청기가 맞았고 지아가 처음 판단한 실시간 송신형이라는 분석도 정확했어요. 가족관계, 노래, 도청장치 3가지 사실이 모두 확인된 순간 서경은 확신했습니다. 이 청소부가 33년 전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친구의 딸이라는 것을. 서경은 비서실장과 외부 전문가를 비밀 휴게실로 다시 불렀습니다. 3사람은 도청범을 유인하기 위한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회장실에서 가짜 해외 투자 정보를 흘려 도청범이 반응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아는 작전 전체를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청장치의 물리적 특징과 자신이 회장실에서 들었던 전자음의 발생 간격을 전문가에게 설명하는 역할만 맡았어요. 서경이 내미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채우는 것이 지아의 방식이었습니다. 비밀 휴게실의 문이 닫히고 세림그룹 30층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서경도 지아도 알지 못했어요.
이 도청장치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서경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오빠 행세를 해온 바로 그 남자라는 사실을. 같은 시각 세림그룹 본사 28층 부회장 집무실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니터 하나만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그 빛 앞에 앉아있던 남자는 55살의 윤태석 부회장이었습니다. 서경의 이종 사촌 오빠이자 세림그룹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태석은 모니터에 띄운 음성 파일의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회장실 도청 서버에 저장된 가장 최근 녹음이었어요. 파일 앞부분에는 서경이 전화로 일정을 확인하는 평범한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 부분을 빠르게 넘겼어요. 그가 반복해서 듣고 있던 것은 파일 중간에 끼어 있던 짧은 구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노랫소리였습니다. 청소기 소음이 시작되기 전 약 20초 동안 녹음된 멜로디였어요. 태석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청소부가 흥얼거린 유행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자 심장이 서늘하게 식기 시작했어요. 이 멜로디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태석은 기억의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33년 전 외삼촌 한명철을 따라 학교 음악실 옆 준비실에 서 있던 22살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때 얇은 벽 너머에서 두 여학생이 함께 부르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이 멜로디였습니다. 서경과 은정이 만든 자작곡이었어요. 태석의 등줄기를 차가운 땀이 타고 흘렀습니다. 회장실에서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33년 전 자신이 묻어버린 과거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태석은 곧바로 수행비서 박도훈을 불렀습니다. 45살의 도훈은 태석 밑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태석이 시키는 일이라면 대부분 군말 없이 따랐지만 그날 밤 태석이 내린 지시에는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회장실에 출입한 청소 인력의 이름과 가족관계를 알아내 보호자 정보, 병원 기록까지 전부. 도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족관계까지는 그렇다 쳐도 병원 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였거든요. 도훈은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병원 기록까지 필요합니까? 태석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훈아, 내 아들 장학금이 다음 달에 심사갱신이지?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도훈의 아들은 세림그룹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장학금 심사권은 부회장실에서 쥐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도훈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쥔 수첩의 모서리가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이틀 뒤 도훈의 보고서가 태석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태석은 첫 줄을 읽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보호자 이름 박은정. 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 핏줄이 떠올랐어요. 33년 전 자신이 돈 봉투를 내밀었던 그 17살 소녀의 이름이 서류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태석은 창가로 걸어가 이마를 유리에 기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이마에 닿았지만 머릿속은 33년 전의 여고 복도로 돌아가 있었어요. 외삼촌 한명철이 준비실에서 내린 지시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은정의 자백을 번복시키지 말고 서경의 장학생 자격을 지켜라. 태석은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22살의 태석은 교복을 입은 은정 앞에 현금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서경이도 다시는 널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이 돈 받고 조용히 떠나. 은정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태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17살 소녀의 눈에 고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배신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자신을 버렸다는 말에 은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그 입술은 끝내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닫혔어요. 은정은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태석이 마지막으로 본 은정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태석은 그때의 자신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지킨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어 왔으니까요. 서경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며 깨끗한 후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더러운 일을 대신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에 세림그룹의 회장 자리는 서경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와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태석은 33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문제는 지금이었어요. 은정의 딸이 서경의 회장실에 들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과거가 무덤 밖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석은 이 말을 유리에서 떼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어요. 두려움이 아닌 계산이 그의 눈 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덮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를 먼저 뒤집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어요. 며칠 뒤 태석은 도청 서버에서 새로운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서경이 회장실에서 비서실장과 나눈 대화였어요. 서경은 해외의 한 기업을 대규모로 인수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투자 금액과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태석은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서경이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왔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태석은 도청된 투자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경이 부실 해외 기업을 강행 인수하려다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힐 뻔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숫자를 교묘하게 바꾸고 날짜를 조작해서 마치 서경이 거액의 손실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도청 서버에 쌓인 서경의 음성 파일들을 편집실로 보냈어요. 서경이 투자를 보류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삭제하고 인수를 강행하겠다는 문장만 이어 붙여서 마치 서경의 판단력이 심각하게 흐려진 것처럼 들리는 파일을 제작했습니다. 허위 보고서와 편집된 음성이 완성되자 태석은 이사회 멤버들에게 하나둘씩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절대 서경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촌 동생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사들 앞에서는 언제나 서경을 아끼는 든든한 오빠였습니다. 요즘 서경이가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 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말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라서. 태석은 이사들에게 허위 자료를 건네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가족이었지만 속으로는 이사회에서 서경을 끌어내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무실에 혼자 남은 태석은 도훈을 다시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이사회가 끝나면 서경이는 이 회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야. 도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태석의 눈에서 타오르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어요. 녹음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지만 그날 밤에는 끝내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서경은 태석이 가짜 정보에 반응했다는 사실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도청장치의 송신 주파수와 접속 간격을 분석한 결과 음성이 본사 내부의 비인가 서버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그 서버를 누가 관리하는지까지는 알아내지 못한 상태였어요. 지아는
자신이 회장실에서 들었던 전자음의 발생 간격을 전문가에게 설명하며 송신주기 분석을 도왔습니다. 청소기를 끈 순간 들렸던 삐 소리의 간격이 약 4초였다는 기억이 주파수 특정의 단서가 되었어요. 석영 쪽에서는 그물을 치고 있었고 태석 쪽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지 못한 채 세림그룹의 30층과 28층에서는 서로 다른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석영보다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훈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은정이 입원한 병원 이름, 병실 번호, 수술 날짜까지 적혀 있었어요. 태석은 보고서를 읽고 난 뒤 금고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은정의 미납 수술비보다 몇 배나 많은 금액이었어요. 두꺼운 갈색 봉투에 현금을 채워 넣으며 태석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3년 전에도 이렇게 봉투를 준비했고 그때는 통했습니다. 이번에도 통할 거라고 태석은 믿었어요. 태석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려 복도를 걸으며 병실 번호를 확인했어요. 은정의 병실 앞에 다다르자 문 옆 의자에 간병인이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간병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환자분 집안의 오래된 지인입니다. 잠깐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병실 안에서 조용히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간병인은 고급 정장을 입은 태석의 차림새와 부드러운 말투에 의심 없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태석은 간호사에게도 같은 말을 하며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부탁했어요. 간호사가 병실 밖으로 나가자 태석은 뒤를 돌아보며 문을 닫았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술 전 검사가 끝난 뒤라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은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은정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은정은 태석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사람을 내려다보듯 바라보는 그 눈빛은 33년 전 여고 복도에서 현금 봉투를 내밀던 22살의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은정의 손이 이불자락을 움켜쥐었어요. 태석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은정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차가움이 보였어요. 오랜만이야, 은정 씨.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석을 바라보는 눈에 두려움은 없었어요. 대신 33년 동안 가슴속에 눌러 담아두었던 분노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안주머니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은정의 침대 위, 이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꺼운 봉투가 이불 위에 놓이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태석은 봉투를 손으로 살짝 밀어 은정 쪽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수술비에 보태. 대신 딸이랑 같이 멀리 떠나줘. 서울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살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게. 은정은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3년 전과 똑같은 갈색 봉투였어요. 색도 크기도 겉면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것까지 그때와 판박이었습니다. 은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33년 전 17살 소녀는 이 봉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0살의 은정은 달랐어요. 은정은 이불 위에 봉투를 손등으로 밀어 침대 바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부딪히며 퍽 하는 소리를 냈어요. 현금 다발이 봉투 입구에서 반쯤 비어져 나왔습니다. 그때도 당신이 이런 돈을 들고 왔지. 은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태석의 미소가 굳었어요. 석영이가 다시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지. 이 돈 받고 떠나라고 했지. 33년이 지나서 똑같은 걸 또 하러 온 거야? 태석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추스렸습니다.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으며 목소리를 한층 낮추었어요. 은정 씨, 지금은 상황이 달라. 딸이 세림그룹에서 일하고 있잖아. 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애한테 산업 스파이 누명을 씌울 수도 있어. 경찰에 넘기면 전과가 남는 거야. 24살 애한테. 은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협박이라면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딸에 대한 협박은 심장을 직접 쥐어짜는 것과 같았습니다. 은정의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시선은 태석에게서 떼지 않았어요. 나한테 뭔 짓을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장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내려다보더니 줍지 않았어요. 줍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수술 끝나고 답을 줘도 돼. 태석은 문을 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태석의 뒷모습은 여유로웠지만 병실 안에 남은 은정은 이불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33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복도에 혼자 서서 입술을 깨물던 자신이 지금의 자신과 겹쳤어요. 은정은 수액이 꽂힌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분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태석이 떠난 지 20여 분 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아가 편의점 근무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병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두꺼운 갈색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봉투 입구에서 빠져나온 5만 원권 다발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아의 발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누가 두고 간 거야? 은정은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 다녀갔어. 신경 쓰지 마. 지아가 봉투를 집어들려고 허리를 숙이자 은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 저건 우리 돈이 아니야. 지아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어요. 마치 저 봉투 자체가 독이라도 되는 것처럼 온몸에 힘을 다해 밀어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은 침대 옆 호출 버튼을 눌러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자 은정은 바닥에 봉투를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건 제가 모르는 돈입니다. 병원 보안실에 맡기거나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봉투를 집어들고 나가는 동안 지아는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은정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이불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분명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지아는 봉투가 병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봉투의 색과 크기, 겉면에 글씨가 없다는 것, 입구를 묶은 갈색 끈의 형태를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저 봉투가 다시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아는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누가 온 거야? 얼굴이 안 좋아.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려 지아를 바라보았어요. 딸의 걱정스러운 눈을 마주하자 은정의 입술이 벌어졌다 다시 닫혔습니다. 33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가슴에 묻고 가야 할지 은정은 판단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은정은 태석의 이름도 과거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아의 손을 잡으며 전혀 다른 말을 꺼냈어요. 지아야, 회사에서 누구한테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윗사람이 갑자기 잘해주면 조심해야 해. 세상에 이유 없이 다가오는 사람은 없어. 지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이었거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은정은 딸의 눈을 들여다보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입술에 힘을 주었어요. 특히 한석영이라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 지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석영의 이름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머니는 평생 그 이름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맥락도 없이 석영의 이름을 꺼내며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었어요. 지아는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코앞이었거든요. 지금 과거를 건드려서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 지아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갈색 봉투, 울었던 흔적, 그리고 석영의 이름. 어머니에게 돈을 들고 찾아온 사람과 33년 전의 과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아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은정은 지아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채 잠이 드는 은정의 얼굴에는 33년의 피로가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어요. 지아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창밖이 어두워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태석은 은정의 병실에서 돌아온 그날 밤 다음 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집무실에서 도훈을 불러 세운 태석은 책상 위에 검은 상자 하나와 갈색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검은 상자 안에는 회장실에 설치된 것과 같은 형태의 초소형 도청장치가 들어있었고 봉투에는 현금 다발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청소업체 관리자한테 연락해. 이 두 개를 박지아 사물함에 넣게 해. 도훈은 상자와 봉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뒤로 물러났어요. 청소부한테 도청 장비를 심는 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범죄였거든요. 도훈은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제가 직접 전달하는 건 어렵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저까지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요. 태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하지만 억지로 밀어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도훈이 관리자에게 연락처와 만날 장소만 전달하면 나머지는 보안팀 측근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도훈은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녹음 버튼을 누른 뒤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금 태석이 한 지시를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녹음해 둔 것이었어요.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태석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태석은 절대 책임을 나눠지지 않을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도훈의 단독 범행으로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도훈은 녹음 파일을 휴대전화 깊숙한 폴더에 숨기고 비밀번호를 걸었어요. 다음 날 밤 태석의 계획은 정확하게 실행되었습니다. 보안팀 측근이 청소업체 현장 관리자 최동환에게 도청장치와 현금 봉투를 건넸어요. 동환은 태석 쪽 사람에게서 받은 물건을 양손에 들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절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었어요. 용역업체의 세림그룹 계약 갱신이 곧 다가오는 시점이었고 태석 측은 계약을 미끼로 동환을 잡아두고 있었거든요. 동환은 야간 근무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시각을 골라
지하 청소부 휴게실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꺼진 휴게실은 어두웠고 비상등의 초록빛만 사물함 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동화는 마스터키로 지하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작업복 아래에 새 도청 장치를 숨기고 실내화 밑에 현금 봉투와 외부 저장 장치를 밀어 넣었어요. 사물함 문을 닫는데 걸린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동화는 사물함 앞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천장 구석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보안 카메라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태석의 보안팀 측근은 건물 출입 통제 시스템에 접속해 지하의 회장실 출입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지하가 새벽 청소 시간 외에도 심야에 회장실을 드나든 것처럼 가짜 기록을 추가한 것이었어요. 조작된 출입 시간은 도청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맞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태석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보안팀에 익명 제보를 넣었습니다. 회장실 도청범이 청소 인력 중 한 명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이 이야기의 첫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보안팀이 지하 휴게실로 들이닥쳤고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지하의 사물함이 열렸습니다. 작업복 아래에서 도청 장치가 나왔고 현금 봉투와 외부 저장 장치까지 발견되었어요. 지하는 자신의 사물함에서 나온 물건들을 바라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본 적도 없는 장치와 돈이 자신의 옷 아래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하의 눈이 바닥에 놓인 현금 봉투에서 멈췄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아무 글씨도 없었고 입구를 묶은 갈색 끈의 형태가 병원 병실 바닥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았어요. 지하의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대지 마. 저건 우리 돈이 아니야. 지하는 봉투를 가리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봉투 며칠 전 어머니 병실에서 누군가 두고 간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병원 보안실에 신고한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나옵니다. 보안팀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봉투가 비슷해 보인다는 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신 사물함에서 나왔다는 사실뿐이에요.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청소업체 관리자 동화는 한 발짝도 더 기다리지 않았어요. 지하의 출입카드와 사원증을 회수하고 즉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밀린 급여도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급할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지아에게 남은 수입은 편의점 야간 알바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마지막 길이 끊어진 것이었어요. 지아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눈앞이 흐려졌지만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지아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어요. 30층 회장실 앞 복도에서 지아는 임원들 사이에 서 있는 석영과 마주쳤습니다. 석영은 지아를 알아보았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했어요. 석영은 지아를 믿고 싶었습니다. 사흘 전 새벽 도청 장치를 알려주고 어머니의 노래를 불렀던 그 청소부가 산업 스파이일 리 없다고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은정의 딸이 어머니의 수술비 때문에 휴학까지 한 상황에서 굳이 산업 스파이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작된 출입 기록과 사물함에서 나온 물증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아를 감싸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섣불리 편을 들었다가 증거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석영 자신도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도청범을 유인하는 작전이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금 지아를 감싸면 진짜 범인이 경계할 수 있었어요. 석영의 손이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입술만 꾹 다물고 서 있었어요. 그때 지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믿어달라거나 억울하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아는 보안 요원에게 잡힌 채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사물함에서 나온 도청장치는 새 것입니다. 표면에 먼지도 없고 접착 흔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회장실 책상 밑에 장치는 접착제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굳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설치한 거라면 왜 상태가 이렇게 다릅니까? 복도가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살폈어요. 보안팀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최초 작동 시각과 서버 수신 기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그 장치는 작동하고 있었어요. 기록만 확인하면 제가 설치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서경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에 결심이 스쳤어요. 도청장치의 물리적 차이를 짚어내고 서버 기록까지 요청하는 것은 범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경은 보안팀장에게 돌아서며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 인계를 잠시 중단하세요. 보안팀장이 당황한 얼굴로 돌아보았지만 서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경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수가 놓이고 있었어요. 사내 보안팀이 아닌 외부 포렌식 전문가에게 두 도청장치의 긴급 비교 분석을 맡기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지아는 보안 요원에게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증거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실에 나타났던 갈색 봉투와 같은 형태의 봉투가 자신의 사물함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이 28층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람의 수행 비서가 주머니 속 휴대전화에 결정적인 녹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도. 서경은 경찰 인계를 중단시킨 직후 앞서 회장실 장치를 조사했던 외부 포렌식 전문가를 다시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전문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구 안전점검 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장비를 본사 안으로 들여왔어요. 전문가는 두 도청장치의 제조번호, 배터리 상태, 접착 흔적을 각각 촬영했습니다. 지아도 동석의 차이를 설명했어요. 회장실 장치에는 먼지가 두껍게 굳어 있었고 접착제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물함에서 나온 장치는 표면이 지나치게 깨끗했어요. 같은 시기에 설치된 물건이라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관찰 자체는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용 시점을 확인하려면 장치의 내부 시계와 건물 무선망 접속 기록을 함께 조사해 봐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하루 정도 걸릴 겁니다. 서경은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아를 경찰이 아닌 비서실의 보호 아래 두도록 지시했어요. 그런 다음 지아를 도청 신호가 닿지 않는 비밀 휴게실로 데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여고 시절의 사진이나 악보, 녹음물 같은 걸 보관하고 있진 않아요? 지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에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보관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절대로 열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서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3년 동안 은정이 무언가를 버리지 않고 간직해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찌르듯 아팠거든요. 지아는 병원에 계신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엄마, 나한테 산업 스파이 누명이 씌워졌어.
지금 한석영 회장님이랑 같이 진실을 확인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석영의 이름을 듣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소리만 미세하게 전해졌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장롱에 보관하고 계신 나무 상자 안에 지금 사건과 관련된 단서가 있을 수도 있어. 열어봐도 될까?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은정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확인해봐라. 은정은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석영과 지아는 태석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평소 사용하는 차량과 휴대전화를 회사에 두고 비서실 직원의 차를 빌려 지하의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좁은 반지하 방에 들어선 석영은 벽에 습기 자국과 낡은 가구들을 둘러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지아는 장롱 안쪽에서 먼지가 두껍게 쌓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2개를 나란히 놓은 정도의 크기였고 뚜껑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엄마가 이 상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지아가 자물쇠를 열자 뚜껑이 삐걱거리며 올라갔어요. 안에서 오래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33년 동안 닫혀있던 시간의 냄새였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1개, 손글씨 악보, 교복을 입은 2 여학생의 사진, 오래된 학교 서류가 차곡차곡 들어있었습니다. 지아는 사진을 먼저 집어들었어요. 2 소녀가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분명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다른 소녀의 얼굴을 본 순간 지아의 시선이 석영에게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소녀와 지금 옆에 서 있는 석영의 눈매가 똑같았어요. 지아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가느다란 볼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전국 장학생 선발 시험 일주일 전 우리 노래를 완성한 날. 석영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사진 위에 은정의 얼굴을 가만히 더듬었어요.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석영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석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33년 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은정이는 전교 1등과 2등을 번갈아 차지하던 사이였어요. 같은 대학에 가자고 약속도 했었죠. 은정이에게는 전국 장학생 선발 시험이 대학에 갈 유일한 기회였고 나에게는 아버지의 인정이 걸린 시험이었습니다. 석영은 시험을 앞둔 날 교무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다가 최종 검토 중이던 시험 문항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압박에 흔들린 석영은 순간적인 경쟁심으로 그 문항을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교무실을 나온 순간 바로 후회했어요. 하지만 교무실 맞은편에 있던 선생님이 수첩에 뭔가를 적는 학생을 봤고 잠시 뒤 같은 수첩을 들고 있던 은정이를 그 학생이라고 잘못 짐작한 겁니다. 학교가 은정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석영의 외삼촌 한명철이 사람을 보내 석영을 별실로 끌어갔어요. 석영이 자신의 잘못을 밝히려 하자 한명철은 집안과 학교의 명예를 거론하며 입을 막았습니다. 홀로 남은 은정은 석영의 장학생 자격과 후계자 평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어요. 은정은 석영이 곧 돌아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잠시만 책임을 대신 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문항을 적었다고 거짓 자백했어요. 하지만 학교와 재단은 은정의 자백을 근거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했고 석영은 아버지가 두려워 즉시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은정이 자퇴하고
가족과 함께 떠난 뒤였어요. 지아는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대신 뒤집어 썼다는 사실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회장님을 지키려고 거짓 자백을 한 건데 회장님은 왜 엄마를 찾으러 가지 않으셨습니까? 서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뒤 학교와 은정이네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한 뒤였어요. 아버지가 주소와 기록을 숨겼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지아는 상자 안에서 은정, 서경 최종 녹음본이라고 적힌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서경은 당시 학교 가을 축제에 낼 노래를 녹음하며 같은 테이프를 2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학교에 제출할 복사본이고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이 추억으로 간직할 원본이었어요. 복사본은 사건 직후 한명철의 지시로 태석이 폐기했고 은정이 가방에 넣어두었던 원본만 33년 동안 이 상자 속에 남은 것이었습니다. 지아가 오래된 카세트 재생기를 찾아 테이프를 넣자 잡음 사이로 두 소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젊은 은정과 서경이 함께 부르는 자작곡의 완전한 이절이었습니다. 서경은 33년 전 자신의 목소리를 듣자 두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노래가 끝난 뒤 긴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은정이 정지 버튼을 끝까지 누르지 못해 녹음이 계속되었던 것이었어요. 잡음 속에서 남자들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백, 장학생 자격, 떠나게 해, 돈 봉투라는 단어가 간헐적으로 잡혔어요. 서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한명철의 젊은 시절 목소리를 알아보았거든요. 하지만 잡음이 심해 전체 내용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음원을 컴퓨터로 옮기고 손상된 구간을 복원하면 대화 내용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지아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경의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외부 포렌식 전문가의 1차 분석 결과였습니다. 사물함에서 발견된 장치는 사건 전날 처음 전원이 켜졌지만 회장실 장치는 지아가 입사하기 석 달 전부터 건물 무선망에 접속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접착제 경화 상태와 배터리 충전 기록도 석 달 이상 사용되었다는 분석을 뒷받침했습니다. 서경은 지아가 회장실 도청 장치를 설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말했어요. 누군가 같은 기종의 새 장치를 구해서 내 사물함에 넣은 거야. 그런데 휴게실 사건 전날 밤의 보안 카메라 영상만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는 보고도 함께 들어왔어. 지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카메라를 삭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안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가진 내부자라는 뜻 아닙니까? 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부 전문가는 삭제된 영상의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노래와 현재의 기계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33년 전 은정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과 지금 지아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외부 포렌식 전문가는 삭제된 청소부 휴게실 보안 카메라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원된 화면에는 사건 전날 밤 현장 관리자 최동환이 마스터키로 지하의 사물함을 여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동환은 처음에 작업복 정리 상태를 확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영상 속에서 검은 상자와 현금 봉투를 사물함에 넣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서경은 이 영상과 출입 기록을 근거로 지아에게 씌워진 산업 스파이 혐의를 즉시 해제했어요. 하지만 지아의 누명이 벗겨지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환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같은 시각 28층 집무실에서 태석은 동환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비밀 서버에 접속해
미리 준비해둔 문서를 확인했어요. 도훈이 도청장치 구입과 증거 조작을 단독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의 가짜 자백서였습니다. 사건이 드러나면 도훈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려고 만들어둔 것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그 문서를 발견한 사람은 태석이 아니라 도훈이었습니다. 도훈은 태석의 서버에서 자신을 단독 범인으로 만드는 자백서뿐 아니라 가족을 해외 계열사로 급히 이동시키려는 항공권과 출국 서류까지 발견했어요. 자백서에는 사건이 드러날 경우 도훈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태석이 가족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외로 내보낸 뒤 입막음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어요. 10년 넘게 충성했던 자신과 가족마저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태석은 도훈을 불러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입 다물어. 아들 장학금 생각해.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집무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서 비서실장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제 가족의 신변 보호를 보장해 주신다면 부회장의 범죄 자료를 전부 넘기겠습니다. 서경은 도훈을 곧바로 믿지 않았어요. 외부 전문가와 법무팀을 동석시킨 상태에서 비밀 접선을 진행했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휴대전화 원본, 태석의 비밀 서버 위치와 접속 암호, 가짜 자백서를 모두 제출했어요. 전문가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이 편집되지 않은 원본이며 녹음 시각도 증거 조작 전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녹음 속에서 태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청소부를 산업 스파이로 만들고 그 여자와 서경이가 만나지 못하게 해. 도훈의 협조를 받은 전문가는 태석의 비밀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서버에서는 회장실 도청 녹음 원본과 태석 측이 편집한 서경의 음성 파일이 각각 발견되었어요. 두 파일을 비교하자 서경이 투자를 보류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삭제되고 인수를 강행하겠다는 문장만 이어 붙여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버에는 허위 투자 보고서와 이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명단까지 남아 있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된 뒤 서경은 태석이 먼저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임시 이사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태석은 주요 이사들과 기자들을 회의장에 불러놓고 서경의 회장 해임안을 상정했어요. 태석은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서경이 부실기업 인수를 강행해 거액의 손해를 입히려 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편집된 서경의 음성을 재생하며 사촌 동생이 더 이상 회사를 이끌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서경은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모든 자료를 다 꺼내놓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태석이 승리를 확신하며 마무리 발언을 하려는 순간 서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준비한 자료는 다 공개한 거예요? 태석은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경의 지시로 외부 전문가가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는 태석이 방금 재생한 음성의 편집 지점을 대형 화면에 표시했어요. 삭제된 문장과 이어 붙인 파형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편집 전 원본 음성이 재생되었어요. 서경이 부실기업 인수를 보류하고 정밀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굳었지만 곧 표정을 추슬렀어요. 음성 편집은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입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서경 측은 두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복원된 휴게실 보안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재생되었습니다. 동안이 지하의 사물함에 도청장치와 봉투를 넣는 장면이 또렷하게 나왔어요.
태석은 동안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도훈이 들어왔어요. 도훈은 휴대전화 녹음을 이사들 앞에서 재생했습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렸어요. 청소부를 산업 스파이로 만들고 그 여자와 서경이가 만나지 못하게 해. 태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도훈이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녹음을 조작한 겁니다. 전문가는 차분하게 파일의 생성 시각과 무편집 상태를 확인해 보고했어요. 조작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서경 측은 세 번째로 도청 서버의 송수신 구조를 공개했어요. 회장실 도청 장치의 모든 신호가 태석의 비밀 서버를 거쳐 28층 집무실의 단말기로 전달된 기록이 대형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태석에게 매수되었던 일부 이사들은 자신들의 뇌물 수수까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태석이 아무리 눈짓을 보내도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태석의 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피하는 모습은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의 가장 정직한 풍경이었어요. 서경은 마지막 증거가 남았다며 태석을 불러 세웠습니다. 지아가 복원한 카세트 음원과 당시 학교 시험지 보관 일지, 징계 기록을 들고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카세트에 복원된 음성이 재생되자 33년 전 한명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은정의 자백을 번복시키지 마라. 서경의 장학생 자격을 지켜라. 이어서 22살 태석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은정에게 돈을 건네고 서경이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학교 시험지 보관 일지에는 교무실에 들어간 학생이 서경뿐이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고, 당시 교사의 보충 진술에서도 은정은 복도에서 수첩을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경은 이사들과 기자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은정이를 쫓아낸 것은 아버지와 태석이었지만 그 아이를 혼자 서 있게 만든 것은 내 침묵이었습니다. 태석은 33년 전 일은 외삼촌의 지시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차갑게 받아쳤어요. 오빠는 33년 전에 한 여학생의 삶을 짓밟았고 지금은 그 딸에게 같은 누명을 씌웠어요. 태석의 얼굴에서 마지막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도청 서버, 자신이 삭제한 보안 카메라, 자신이 버리려 했던 비서의 녹음 때문에 모든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었어요. 남을 감시하려고 만든 도구들이 고스란히 자기 자신을 향한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태석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려고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어요. 하지만 문은 이미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태석의 여유는 부정에서 책임 전가로, 책임 전가에서 발악으로, 발악에서 완전한 공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의장 안의 모든 시선이 태석에게 쏟아졌고 태석은 난생 처음 자신을 바라보는 눈들 속에서 동정도 두려움도 존경도 찾을 수 없었어요. 남아있는 것은 경멸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태석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불법 도청, 증거 조작, 협박, 업무상 배임, 개인정보 불법 취득, 혐의가 하나씩 읽혀질 때마다 태석의 얼굴이 한 겹씩 무너져 내렸어요. 태석은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모든 것이 외삼촌 한명철의 지시였으며 자신은 집안과 회사를 지켰을 뿐이라고 소리쳤어요. 서경은 태석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빠가 지킨 건 회사가 아니라 가문의 체면과 오빠 자신의 권력이었어요. 33년 전에는 한 학생의 인생을 없앴고 지금은 그 딸의 인생까지 범죄로 덮으려 했잖아요. 태석은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모든 사건의 시작은 서경의 실수였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서경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내 잘못은 이미 이사회에서 공개했어요. 더 이상 오빠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경찰이 발악하는 태석을 회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태석이 마지막으로 도훈을 향해 소리쳤어요. 도훈아, 내 가족 생각해. 아직 늦지 않았어. 도훈은 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먼저 저와 제 가족을 버린 분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회의장 문이 닫혔습니다. 서경은 곧바로 지아에게 다가가 회사를 대표해 사과했어요. 산업 스파이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공지를 전 직원에게 즉시 발송하도록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해고 조치를 취소하고 밀린 급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시작했어요. 서경은 문제를 일으킨 청소업체와의 계약을 정지하되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은 세림그룹이 직접 승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만 복직하고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는 방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서경은 지아의 요구를 받아들여 용역 직원의 직접 고용 전환과 휴게 공간 개선을 위한 특별조사를 명령했어요. 이사회가 끝난 직후 지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은정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수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응급 상황으로 전환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지아는 회의장을 뛰쳐나갔어요. 서경도 비서실장에게 남은 절차를 맡기고 지아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은정이가 혼자 되게 두지 않을게요. 병원에 필요한 건 전부 요청했어요. 지아가 고개를 돌려 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돈으로 용서를 사시려는 건 아니죠? 서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우리 집안이 막아놓은 치료 기회를 되돌려 놓는 거야. 용서는 은정이만 줄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그걸 강요할 자격이 없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은정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지아와 서경은 수술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 어떤 말도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켜진 채 꺼지지 않았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간간이 들려오는 안내 방송만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수술이 잘 끝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서경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위로가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가벼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수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꺼지고 담당 의사가 문 밖으로 나왔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고비는 넘겼어요. 지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서경이 지아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지아는 서경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은정이 회복실에서 천천히 눈을 떴어요. 지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수술이 잘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은정은 흐릿한 시야로 병실 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서경이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은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경은 은정이 원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겠다며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은정이 지아에게 말했어요. 들어오라고 해. 서경은 병상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문 옆에 선 채 33년 전 일을 사과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베낀 건 나였어. 내가 대신 누명을 쓴 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바로 말하지 못했어. 며칠 뒤 찾아갔을 때는 이미 내가 떠난 뒤였고 은정이 물었어요. 왜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번 찾았어.
하지만 아버지가 주소와 기록을 숨겼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 공개적으로 내 잘못을 밝힐 용기까지는 내지 못했어. 은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석이가 당시에 돈 봉투를 내밀면서 그랬어. 서경이가 다시는 널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 말을 한 적 없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건 아버지와 태석이의 거짓말이었어. 은정은 서경이 자신을 직접 내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잠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곧 눈을 뜨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잃어버린 33년이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야. 서경은 은정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한 게 아니야. 내가 겁을 먹고 침묵해서 내 인생을 빼앗은 거야. 은정은 잠시 서경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장 친구로 돌아갈 수는 없어. 하지만 다시는 다른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헤어지지는 말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경은 학교 재단에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의 재조사를 공식 요청했어요. 당시 시험지 보관 일지와 퇴직 교사의 진술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은정이 시험 문제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학교는 은정에게 내려졌던 징계를 취소하고 졸업 자격을 회복시켰어요. 지아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서경은 학비를 개인적으로 대신 내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형편이 어려운 모든 휴학생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장학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회복한 은정은 지아와 함께 자신의 징계 기록이 취소된 옛 여고를 찾아갔어요. 서경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은정에게 다가가거나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된 음악실로 들어갔어요. 창문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먼지가 쌓인 피아노와 낡은 준비실 환기창이 33년 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은정은 피아노 위에 카세트 테이프를 올려놓고 건반을 가만히 쓸었어요. 손끝에 먼지가 묻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33년 전에 못 끝낸 노래, 다시 불러볼까? 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1절을 시작했어요. 첫 소절에서 목이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만든 2절을 이어 불렀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서로 어긋났지만 노래가 진행될수록 천천히 하나로 맞춰져 갔습니다. 17살 때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33년의 세월이 실린 두 목소리에는 그때 없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지아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과거를 피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은정이 마지막 소절 앞에서 목이 메어 더 부르지 못하자 지아가 안으로 들어와 두 사람이 멈춘 가사를 대신 이어 불렀어요. 비가 내려 길을 가려도 같은 노래 끝에서 만나. 세 사람은 완전히 용서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끝난 뒤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지아는 오래된 카세트의 정지 버튼을 누른 뒤 새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지지 않게 처음부터 다시 녹음해요. 은정과 서경이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노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33년 전 멈춰있던 테이프가 드디어 끝까지 돌아갔고 새로운 테이프가 처음부터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청장치를 발견한 24살 청소부 박지아는 어머니의 누명과 자신에게 씌워진 거짓을 모두 벗겨냈습니다. 33년 동안 서로를 오해했던 두 친구는 같은 노래 끝에서 다시 만났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헤어지지 않겠다는 약속만은 단단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영상에 나온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그 시절 우리 교실 지금도 눈에 선하네. 아침 종이 울려오면 교문 앞을 뛰어가고 하얀 칼라 단정히 여민 친구 모습 반가웠지. 창가에 핀 작은 꽃잎 바람 따라 흔들리면 몰래 적은 꿈 한 줄에 우리 마음 설레었네. 쉬는 시간 짧은 동안 복도 끝에 마주 앉아 어딜 가도 편지하자며 손가락을 걸었었네. 아, 그리운 여고 시절 꽃처럼 곱던 그 시절 울다가도 함께 웃었던 정다웠던 나의 친구야. 세월 따라 멀어졌어도 마음만은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교복을 입고 너와 걷고 싶구나. 친구야, 너는 기억하니 느티나무 아래 약속 많은 날에 다시 만나면 우리 노래 부르자던 말. 아, 그리운 여고 시절 다시는 못 올 그 시절 분홍빛 꿈 곱게 접어서 책갈피에 간직했었지.